네,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연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로써 이른바 만만회로 불렸던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박지만 회장, 정윤회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비선 실세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문건 사태의 후폭풍, 또 어떤 수습이 필요할지 충남대 김용래 초빙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교수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요즘 세간에 아주 시끄러운 이 땅콩 회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글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창업자나 그 창업자의 후계자인 현 조현아 부사장의 아버지 같은 분들은 월남으로 전 세계로 누려서 세계 정말 인류 항공사로 키웠는데, 네. 그 딸이 저렇게 해서 그냥 일거에 참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안타까운데, 비단 그러면은 그 한 개인만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의 저 조현아 부사장만 그렇겠느냐.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 급속한 경제개발에 들면서 많은 기업이 근자에 전부 창업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몇백 년 된 기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세가, 3세가, 4세가, 5세가 이어받고 있거나 이어받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자기네들이 이루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신령한테 뭘 받듯이 경영권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올라서 세상사를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은 저와 같은 오늘 조현아 부사장처럼 이 어떤 저런 분들 2세, 3세, 4세가 검증되지 않고 올라가서 경영권을 확보한 사람이 하는 그 결정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변호사 계통도 있고 많은 2세, 3세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죄 없이 종업원들만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그 2세, 3세들의 과연 어머니들은 그 자기 자녀분들을 정말 강하고 홀로선 그 리더로서 그걸 이어받을 리더로서 기르고 있는지 아니면 참 슬픈 모성애라고 할까 탈선된 모성애라고 할까 집착에 가까운 모성애로 해서 더 2세, 3세들을 방관하다시피 해서 왜곡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차제에 모든 사람이 둘러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자식이 둘인데 저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70대 아버지가 딸을 위해 40대 딸을 위해 딸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제2의 조현아 사태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그때 역할이 의외로 소위 사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저 대한항공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무턱된 모성애가 더 왜곡되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귀가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마무리 졌는데 사실 정윤회 씨, 우리가 예상했던 정윤회 씨와의 대질 신문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파문과 관련해서 좀 키워드를 좀 뽑아주셨는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수사가 마무리되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상관없이 이 사태의 정치적 파장이나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아주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건 이따 말씀드리려고 우선 제가 왜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지 않고 문건 사태라고 말씀드리냐면 문건은 크게 봐서 보도된 것만 세 종류의 문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박근혜 서향이 문건, 또 하나는 행정관들이 문제가 돼서 원대복귀가 됐다는 아주 마이너한 행정관 문건. 그러니까 문건이 다 다른데 어떤 때는 언론도 이 문건 얘기를 하는지 저 문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냥 문건 사태를 봤는데 여기 이제 백민원 또 대체로 의무량으로 이게 작든 크든 간에 큰 게 세 문건이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옛날에 한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비서실장을 그만둔 아주 올드보이 예참모와 그리고 그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고 청와대에 근무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분이 네.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예. 것이죠. 이분들이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기댔거나 네. 이 사람들에게 과잉 뭐 이용하려고 했다든가 심지어 이 박지만 씨만 해도 무슨 뭐 지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네. 국회의원까지 그 입장을 대면하고 그렇죠. 여러 시민 중에 하나로 외국의 어느 대통령의 동생이 그리고 어느 대통령의 10년 전 비서실장이 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사건, 사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겠느냐 이거죠. 네. 거기 보면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 또 더 기가 막히게 얘기가 있죠. 조선일보 한번 일면 좀 보시죠. 보여주시죠. 미행자술서 받은 적이 없다. 정윤회 측의 오토바이 미행자 잡은 적도 없다. 네. 이게 지금 검찰에 가서 박지만 씨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분도 답답한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보도가 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본인이 나서기 뭐하면 나의 입장 자료 정윤희 씨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미행자를 잡은 적도 없고 네. 그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까지는 들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마치 권력이 원천인 것처럼 알고 대하고 경우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참 안타깝다. 아니, 헌법적으로 네. 보장된 국무총리는 무엇이며 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무엇이며 국정원장은 무엇인지 비서실장은 무엇인지를 놔두고 10년 전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동생이 국정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야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지만 씨는 미행 자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조응천도 내 측근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선 실세는 결국은 없다라는 쪽으로 그냥 마무리가 자작극 인셈인 건가요? 박지만 회장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자작극을 한 보는 사람이 건가요? 자작극이보다는 모든 사람이 일부는 본인들까지도 권력이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생각과 게임의 룰이 이렇게 쭉 몰려들었던 것이 아닌가. 언론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나 사실은 직책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직책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아무것도 장관도 아니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선출직도 아니고 그쵸? 임명된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줄을 서고 라인이라는 걸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전에도 네. 우리가 그럼 이런 일이 없었느냐. 네. 아니 이상득 씨도 있었고 네, 그쵸.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도 있었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쵸. 형도 있는데 네. 또 이런 일들이 네. 또 벌어지고 그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분들을 권력으로 보려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장관이 됐으면 어떤 사람 중에는 야, 그 사람하고 잘하냐? 그 부인하고 잘하느냐? 요런 심리가 이렇게 또 하는데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는 걸 자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문제는 빼고 저분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는 항상 그렇게 뭐 아들, 친족들의 비리들이 많았는데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는 유령의 산실인가. 자, 그래서 이 보면 그렇죠. 네. 점점 가다 보면은 십상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로 가고 있죠. 네, 지금 7인회가 있습니까? 없다, 심지어는 뭐. 박지만 씨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모른다는 거 아닌가. 7인회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부가 우리는 유령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뒤로 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 유령을 제가 만들었거나 어느 역술가가 만들었거나 외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문건에서 공식 정보 이건 정보 모은 것이 아니라 네. 김기춘 실장한테까지 보고한 문건에 십상시라고 나와 있고 네. 7인회라는 것도 청와대 감찰 조직에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청와대가 마치 아니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유령상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네. 그걸 한번 또 오늘 아주 신랄하게 네. 나도 저 유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네네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중앙일보를 예. 한번 유령의 보시죠. 실체를 한번 네. 볼까요?
예, 유령의 실체를 보면 외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이제 얼마나 더 파질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라는 분은 이 정윤회 씨의 그쵸. 부인입니다. 거기 이분이 무슨 저 큰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거기 어떤 김씨성을 가진 의류업자가 이분이 거기에 세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까운데 그분한테 아마 자기 심정 남편과의 관계 같은 걸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 유명하신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대단한 정보를 들은 것 같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정보에 밝은 분이라니까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오토바이를 뭘 타고 다닌다더라. 무슨 뭐 청와대 사람과 많이 만난다더라. 식당이 어떻더라 해서 이렇게 쭉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그래 또 형님 동생 하는 이 박관천 경정은 그놈을 이제 공식 문서화해서 이분들에게 확인할 것도 없이 만들어서 조응천 공직기상 비서관에게 딱 주니까 공직기상 비서관은 야 이거 해서 보고를 해서 김기춘 시장한테 간 것이 이것은 정식 보고 문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박지만 문건 그리고 행정관 문건은 이제 모아놓은 거죠 자료에. 그건 보고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저 중앙일보도 사면을 한번 보시죠. 더 기가 막혀. 문건 제보한 사람이 대서특필을 원한다면서 언론에 줘야 돼. 어쨌거나 이 문건은 언론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역술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청와대 혹은 그 언저리 있는 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를 이거를 또 주면서 이걸 대서특필해달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언론에다가 대서특필. 그건 대체로 보면은 국사기밀이기 때문에 감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복용한 박범계 의원이 문건 유출 경위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문건 중에 박지만 문건을 유출자는 MB 청와대 행정관이고 지금은 대검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근무 중이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은 문건 만든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는 또 떠난 조응천이 만든 것 같다. 이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는 유령을 없애야 되는데 유령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다음 또 보시죠. 자, 다음 내용. 그럼 이런 유령 때문에 사실상 이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였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정말 참담하네요. 이 문건 문제가 여러 번 문제가 됐지만 핵심적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에다가 이거 유출됐다라고 했다는 제보를 한 것이 6월 달입니다. 세월호는 4월 달에 터졌어요. 세월호 가지고 온 국민 중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1년 내내 우리는 그 스트레스, 그 괴로움, 안타까움 때문에 심지어는 국론 분열이 될 정도가 되고 희생자도 많이 났는데 이러는 사이에 청와대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저런 이렇게 황당무계한 유령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으니 국기문란 확이라고도 덥게 급급해서 나라를 흔든 청와대가 직무유기를 했다. 이러니 이거는 인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권재, 권력이 만드는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세월호보다 사실상 더 참담한 것이 아닌가. 중심부가 저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결책.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40%를 깨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신문 해결책이 보시죠. 있어야 돼요. 동아일보 보시죠. 동아일보 한번 보여주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퇴임 후에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노인과 TK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이건 별거 아니었고 이건 사실 아니었다고 해서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 국민들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든지 인사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3인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3인방 없이는 나라가 못 굴러가는 것이냐. 그런가요?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로 역사적인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오지 않았나. 저분들 없이도 나라가 굴러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저분들이 있지 않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면 날아갑니까? 대통령께서도 1급 비서관들이라고 1개 비서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서관들을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워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번 문건 사태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입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 조심은 더 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